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본색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이었을까요? 유난히 길어 보였던 이번 겨울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 소식과 함께 한 주 동안 쏟아진 수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의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계절의 시계는 돌고 돌아 다시 신학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가 들이닥친 지난 1년 동안 교육 현장도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졸업식과 입학식은 사라졌고 사상 유례 없는 온라인 수업도 실시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다시 시작하는 신학기,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장혜국 광주시 교육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육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장 체감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식도 없어지고 졸업식도 없어지고 체육대회, 축제, 수학여행 모든 교육 행사들이 없어지다시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던 게 이제는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하는 것이라 준비도 덜 되고 많은 어려움과 당황스러움이 있었는데 어떻든 선생님들이 많은 애를 써서 그래도 한 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학교가 그런 거를 충분히 지원하고 갖추고 아이들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변화가 아주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틀 뒤면 신학기 다시 시작하는데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작년에 참 많이 당황하고 체질도 많았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의 경험을 체득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준비를 다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생들도 2.5단계까지는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규모가 좀 작은 학교들도 300명 이하거나 또는 400명 아래이면서 학급당 25명 이하인 그런 학교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학교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나오면 그만큼 방역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방역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3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모든 학교 또 모든 교육기관에 523개 교육기관에 특별 방역을 합니다. 그냥 전문 업체를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권역으로 나눠서 집중 방역하고 있고요. 학교에도 또 작년과 다르게 저희들이 마스크도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 모든 교실에 체온계나 손 소독제 이런 것들을 비치했고 또 이제 방역 지킴이를 학교마다 비치해서 보내서 쉬는 시간이나 또는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방과 후라든지 어떻든 하루에 한 번 이상 책걸상과 문 손잡이 또 수도꼭지 난간 손잡이 이런 것을 다 소독을 할 것이고요. 학생들도 지도해서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가정에서 그리고 등교해가지고 학교 교실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이제 점심시간 식사하러 가서 밥 먹기 전에 3차례 이상 발열 체크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등교하면서는 이제 대부분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는데 차질 없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이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혹여라도 있을지 모를 그럴 사태를 대비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혹시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그렇죠. 예. 일단 학생이 어디에서 감염되든지 감염됐다 확진이 되면은 그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학생 전체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음성인 아이들은 학교를 오고 또 그 학급 아이들은 밀접 접촉한 아이들은 자가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 이제 확산을 최대한 막으려고 이제 하는 조치는 다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심리 지원까지 집에 자가 격리를 하거나 뭐 치료하거나 이런 과정에라도 심리 상담을 하고 또 그 마치고 돌아오면은 또 학교마다 심리 방역 팀을 두어서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리 치료에 임하도록 또 유관기관과 연결해서 그렇게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등교를 하더라도 밀집 도는 3분의 2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불가피하게 이제 가정에서 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될 친구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작년 1년 내내 이제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 온라인 수업 연수도 했고 금년 1월, 2월 2달 동안에 또 그 집중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휴직했다가 복귀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집중 연수도 했고요. 어떻든 온라인 수업에 더 잘 적응하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높이고 또 그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기기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뭐 터치 방식 등등을 다 지금 제공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이고 아이들도 이제 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이 스마트 기기를 준비 못한 아이들에게는 대여도 하고 있고 거의 뭐 한 4,500여 대 이렇게 대여했고요. 4,800여 대가 지금 이제 여유분이 있어서 또 요청하고 희망한다면 대여할 수 있고 이런 준비는 다 하고 있고 네. 컨텐츠 개발도 작년에는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동아리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컨텐츠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뭐 EBS의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년 동안 저희들 선생님들이 수고하셔서 뭐 거의 한 4천여 개의 컨텐츠를 개발했어요. 우리반.com이라는 데서는 그 선생님 동아리 모임인데 거기만 해도 한 1,000여 개의 콘텐츠 개발해서 올려서 전국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데 뭐 14만여 명이 활용을 했다 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광주의 선생님들 동아리에서 개발한 것들을 3,000여 종 이렇게 올려서 7만여 명이 활용했다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고 네. 또 새로 선생님들이 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에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컨텐츠를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실시간 수업으로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되게 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광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광주 쌍방향 수업을 위한 플랫폼 미더스라는 걸 이제 KT하고 손잡고 개발을 해서 동시 접속 2만여 명을 해도 차질 없도록 하는 걸 광주만 쓸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더라도 아이들 보호나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던데요.
이런 걸 이제 좀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혹시 그런 걸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돌봄도 작년보다는 확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으로 시스템으로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희망자가 있고 학교에 따라서 오후 7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력으로 우리 방과후 강사들이나 퇴임한 선생님들을 위촉해서 명예교사로 해가지고 돌봄에 이제 도움을 받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돌봄에 대해서는 작년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은 긴급 돌봄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학교에 돌봄 교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못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으로 이제 농산물 꾸러미도 예. 보내주고 그랬는데 며칠 전 기자회견을 들어보니까 올해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더라도 학교 급식을 실시하겠다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수고하시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원격 수업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점심을 먹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희망하면은 신청해서 학교에 와서 점심시간만이라도 와서 점심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좀 수고를 부탁드리고 또 학교에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획은 다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대개가 자기 집 부근으로 다니니까 거기 가서 점심 급식하고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럼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학교 많이 와서 밀집도가 높아지면 어쩌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등교 수업 할 때에도 칸막이를 한다든지 지정 좌석을 해서 또는 3번, 4번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이 급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등교 수업 하는 거나 원격 수업 할 때 희망자들 와서 식사하는 거나 시간 차이를 두고 하면은 될 테니까 좀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가 비록 이제 팬데믹적인 이런 상황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발전은 한 10년 정도 앞당기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는 미래 한 10년 후에나 도입될 것 같던 이런 미래 교육,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하는 원격 교육, 이것이 전면 도입이 된 것이죠. 교육 전반으로 보면 상당한 변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상당히 지금 교육 현장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만 보자면 혁신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 스스로 교육 과정을 자기에 맞는 설계를 해보고 또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요. 미래 이음학교라 해서 정부에서 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도입한다면은 그렇게 그 환경 구성을 좀 새롭게 여러 가지 첨단 교육 기자재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창의 융합형 교실 또 과학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물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교육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교과서를 교육감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교과서인가요? 말씀하신 그대로 5.18 민주화 운동을 교실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해서 공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9년에 이미 인정도서를 한번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동안에 교육과정도 개편되고 사회도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변화된 현 사회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지도 교과서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노력해서 개발한 건데요. 저희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서고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고 안내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초 아니겠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교과로 인정이 되고 학점까지 받는 거는요? 네, 이것은 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과서로 최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을 살펴봐도 이렇게 학점으로 인정되는 성적까지 반영되는 그런 교과서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그야말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민을 키워낼 수 있는 교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도 뭔가 학생들에게 그만큼 유익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5.18 관련 그 역사적 사실을 쭉 나열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대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외국인이 어떻게 참여했는가 하는 것까지 그리고 2009년 이후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물 유산으로 등재된 것,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에 참 충격을 줬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촛불혁명까지를 저희들이 관련 지어서 내용에 담았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자료를 주어서 진실과 만나고 스스로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게까지 하기 때문에 매우 그 유익한 교과서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우리 후세에게 올바른 5.18을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교과서고 그리고 5.18에 대한 역사 왜곡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과서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직 광주에서도 한 곳밖에 채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좀 더 확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을 저희는 금년에는 광주에서 이제 보다 많은 학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안내하고 또 지원하고 지도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해야 하니까 제가 이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또 각 교육청에 또 교육지원청 학교에까지 안내 공문도 내고 이렇게 설득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이슈가 바로 학교 폭력인데요. 요즘 스포츠계에서 시작해서 연예계까지 폭넓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광주 교육 현장에서 학교 폭력은 지금 어떻게 대응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2012년부터 이제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 나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교육에 굉장히 큰 과제로 등장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일벌백계도 하고 또 교육적으로 순화 교육도 하고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와 함께 그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교육까지를 다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아쉬움은 참 많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으로 우선 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끊임없이 단계적으로 또 스포츠 운동선수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학교 폭력이 없도록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존중해가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요. 또 저희들이 이제 뭐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두어서 교육과정 안에서 또 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이 서로 상처를 보듬고 상담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기 위한 또래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서 학교 폭력은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 신체적 폭력이라든지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이나 이런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SNS 상으로 하는 이런 이제 따돌림이라든지 그런 그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나서 저희들은 어떻든 이게 없어져야 할 일이 계속 있는 것에 대한 우려하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와 협조해서 문화예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저희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절 같은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유해 사이트는 차단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차단하고 지도하는 것보다 더 그 접근하는 방식을 더 잘 알고 있어서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로 걱정하는 학부모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그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직원 모두 특히 선생님들이 작년보다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다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좀 덜 걱정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아이들이 어떻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하고 또 관심 가지고 애정 어린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과 함께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철도망 구축의 지역자치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철도는 낭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교통 인프라와 물류 운송의 핵심으로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철도망은 한 나라의 혈맥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시사본색에서는 우리나라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인프라가 뒤처졌던 호남권이 이번 기회를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석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자치단체들의 각축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까? 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통망을 결정을 하는 계획입니다. 국가철도망은 10년 주기로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이 만들어집니다. 계획안이 수립되고 5년 단위로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계획안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광역철도망이라든가 내륙 간의 철도라든가 여러 망들이 나중에 수립될 수 있거든요. 또 실현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국가철도망 사업 계획에 우리 지역에 국가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양 의원님 5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가 그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경제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미 그 타당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반영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반영이 된다면 사업의 어떤 추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열심히 이렇게 구축 그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5년, 10년의 철도망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지난 2019년에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비전 2030 이걸 발표했을 때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는데 네. 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요것도 보면 철도고 대도시권 교통도 철도고 왜 이렇게 지금 철도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철도망의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효율성에 있어서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송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빠름이라든가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교통수단보다 좀 낫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량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안전하다. 즉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반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비해서 환경적 부분에 있어서 철도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철도망 사업을 많이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광역 단위의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시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등이 있는데 철도에 대한 중요성들을 그만큼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충청권 이런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철도망 건설이 지역에 그만큼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양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도는 미래 교통수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공부바퀴가 300km 이상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도를 타는데 안전벨트를 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각 지자체들이 아는 거예요. 미래 교통은 철도 시대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비해서.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들은 1도시 2 고속철도 정차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역 외에 구포역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동대구역 외에 서대구역을 철도역, 고속철도역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원래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있습니까? 다 우리나라 국가 철도망의 총 킬로수 그리고 지역마다 그 국가 철도망에 깔린 키로수 이런 통계를 비교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호남 지역이 뒤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역 대중교통에서 철도망에 대한 수송 분담료를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광주는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 수송 분담률 즉 철도의 수송 분담료는 수도권은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권은 25.5%. 대전은 11.6%를 차지하고 있고요. 부울권, 즉 경남 쪽 부울권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주는 현재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게 제일 낮은 부분들은 철도 교통이 발달을 하면 교통비가 절감이 된답니다. 즉 가게에서 지출하는 교통비가 12%에서 8.5%까지도 절감시킬 수 있는 효율을 보이고 있다. 실생활에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지금 이제 4번째 계획을 세운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30년 전의 계획부터 쭉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4차 계획들은 이전 계획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른 겁니까? 1차 국가철도망 사업은 노선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전국을 X자 형태로 철도망을 구축하는 계획이 1차 철도망 사업이었고요. 2차는 수요 찾기가 중심이었습니다.
3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깔려있는 철도망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중심적으로 해서 과거에 세웠던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3차 국가철도망 사업이었고요. 지금 4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상임위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4차 철도망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가장 중심에 놓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금까지 남과 북 우선적으로 되었었다면 지금은 동과 서를 잇는, 그리고 광역과 광역을 잇는, 그리고 광역 내에서 철도망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즉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것은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화 시대를 대비해서 남에서 북을 잇는 철도망과 남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국까지 철도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취지라면 네. 이쪽은 철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쪽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자치단체들이 많이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사업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것은 그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역세권 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의 편리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커다란 혜택이고요. 국가 그 철도는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비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사업들이 반영이 되도록요.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4차 철도망 계획. 이 광주 전남 자치단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전략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먼저 조호섭 의원님,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4차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요. 4차 계획이 공청회를 거쳐서 6월에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게 연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추진한 노선은 총 4개 부분입니다. 하나는 광주 대구 간 달빛 내륙철도 부분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광주에서 화순 간 광역철도, 그리고 광주에서 나주 간 광역철도, 그리고 광주역과 송정역에 지금 노선이 있는데 그걸 복선화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4가지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광주에서는 4가지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 의원님, 전남에서는 어떻게 노선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예, 달빛 내륙철도는 그 광주에서도 같이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광주 나주, 광주 화순 광역철도 또한 같이 공동으로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그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철도를 요청했고요. 산업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무늬만 그 고속철도인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인데요. 어떻게 해저터를 뚫어서 제주도를 바로 고속철도로 연결하자는, 그래서 호남철 고속철도를 바로 제주까지 연장하자는 그런 사업들도 제안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철도 수요가 많아지면서 차량 정비 기지를 그 여수에 한번 건설해 보자는 그런 제안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달빛 내륙철도는 공통적으로 광주 전남이 같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광주 화순 광역철도도 같고, 광주 나주 광역철도도 사업 내용은 같은 내용인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럼 이 각 노선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하고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10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주 대구 간 즉 편의상 달빛 내륙철도라고 하겠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1차, 2차, 3차 즉 15년 동안에 철도 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아니라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추진되지 못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경제성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달빛 내륙철도가 경유하고 있는 지역이
뭐 예를 들면 광주에서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해서 경상북도에서 대구로 가는 건데 낙후도가 전국에서 110위권에 있는 평균 낙후도가 그렇습니다. 가장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뒷순위로 밀려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4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 이것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반발을 해왔던 공간입니다. 즉 수요가 있어야 건설하겠다는 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인데 거기에 따르다 보니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그렇죠.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부분에 있어서 반영되는 게 경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성, 균형 발전성이 있는데 재작년에 균형 발전 점수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요가 없는 곳, 즉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지역에서는 도저히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공급을 먼저 하고 수요를 창출하자. 우리 철도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목포 가는 선 같은 경우도 송정역을 하루 이용객이 지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6천 명인가 7천 명 이용하는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만 명 이상이 하루에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도 비좁고 역사도 비좁고 그래서 거기다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올해 공사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해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것처럼 공급이 이루어지면 수요가 맞춰질 수 있다. 철도 사업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네, 그렇게 달빛 내륙철도가 완성이 된다면 지금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 달빛 내륙철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뭔가 또 다른 도시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역 같은 경우는 KTX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광주 송정역에 비해서 많이 좀 낙후되어 있다는 건 뭐 당연히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달빛 내륙철도가 광주역을 거쳐 운행이 된다면 광주역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업무 시설이 들어올 것이고요. 금융, 그리고 교육, 환경, 주거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광주역이 될 것이고 주변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광주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좀 드리면요. 제가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희망한 가장 근본적 이유가 광주역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광주역은 일단은 달빛 내륙철도는 송정역에서 광주역을 통과해서 지하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고 경전선이라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선은 광주역에서 출발해서 광주 송정역을 거쳐서 혁신주구를 거쳐서 저기 보성 쪽으로 장흥과 보성 쪽으로 가서 순천으로 연결돼서 순천에서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선이 경전선인데요. 네. 그것도 광주역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2호선은 광주역 뒤편에 머물게 되고 그런 이렇게 뭐 교통의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뭐 철도 교통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혁신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혁신지구를 광주에 선정을 했고 그 혁신지구 선정됨으로 인해서 거의 1조 이쪽 저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근처가 경제의 중심권으로 만들어질 거고 또한 지금 광주역 때문에 남과 북이 절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교통이 막혀 있는데 그것을 북구청에서 신호로 향하는 도로를 지금 뚫어야 된다라고 그 시민들의 열망을 그럼 실현시키고자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 가장 역점을 기울이는 것이 아무래도 전라산의 고속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여수까지 한 3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무늬만 고속철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라산의 고속화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의한 사업 중에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확률이 높은 사업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일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전라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량은 KTX인데 선로는 구선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km 정도의 속도밖에 못 냅니다. 그런데 그 익산에서 여수까지 고속철도가 건설이 된다면 약 한 30분, 40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전주에서 뭐 곡성, 여수, 순천만에 이르는 곳은 어떻게 보면 관광의 핵심 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 여수 광양만 순천 지역은 그 2018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3천만 명이 찾았고요. 3천만 명. 매년 8%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는데 3시간 반 같으면 어떻게 보면 통행 시간의 임계점,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3시간 반까지 버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좀 단축이 된다면 가장 그 뭐라 그러나 혜택을 보는 것이 그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뭐 혜택도 전북도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문제는 그겁니다. 전라북도 요구안과 전라남도 요구안이 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라선은 익산에서 여수 가는 선을 전라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전라북도의 요구안은 익산에서 일부 선로, 익산 여수 가는 일부 선로를 직선화 시켜달라라고 해서 사업비는 좀 적게 들어가죠. 근데 시간 단축은 한 25분 정도 시간 단축이 되는 거고, 전라남도의 요구안은 익산에서 여수까지를 직선화해달라라는 부분이고요. 즉 부분 직선화냐, 전체 직선화냐, 새로운 노선이냐, 즉 KTX 전용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전남도의 요구입니다. 전남의 요구는 전용선을 깔아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북은 기존 선에 비해서 꼬불에 돼 있는 선만 좀 직선화 좀 시켜달라. KTX 전용선으로 그 요구에 있어서 전남도의 의견으로 가면 약 50분 정도가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역에서 여수까지 가는데 3시간 5분 정도인가 걸리는데 전남도의 의견으로 가면 2시간 한 10분 정도? 그렇죠. 예, 뭐 그만큼 그렇게 단축이 될 수 있는 거고, 전북 의견은 그보다 조금 더 연장이 되는. 또 이제 광주하고 전남을 그렇죠.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그런 철도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주하고 나주, 화순 이렇게 연결하는 게 광역 철도 구축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주 소태역에서 화순의 전남대 병원까지 가는 선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커다란 이견이 없이 이번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노선상에서도 커다란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나주 가는 선, 즉 광주 상무역에서 1호선인 상무역에서 서광주역, 그다음에 남평역, 혁신도시역, 나주역 을 가는 선은 광주하고 전남은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남은 거기서 추가로 나주역에서 평동역으로 이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노선을 가지고 전남도와 광주시가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도 서로 달리 있습니다. 이 노선이 왜 이렇게 조금 엇갈리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엇갈렸다기보다는 전남 에서는 그 나주역에서 평동역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요구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망이나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광주 전남이 크게 이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이번 것은 전남이 조금 더 추가적인 욕심을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남은 조금 더 나주에서 평동까지 더 그렇죠. 한번 연장을 해주라. 이런. 아까 전라선 고속화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광주 입장에서는 광주 상무역에서
광주까지 아니면 나주역까지 가는 선이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선이고요. 그리고 나주역에서 저기 평동역으로 가는 선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거고, 엊그제 광주 쪽하고 전남 쪽 교통 책임자들을 제 사무실로 국회로 불러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 바 있어,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를 가져서 똑같은 노선을 가지고 시도 간의 의견이 달리 제안을 하게 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계속 안 넣어주려고 하는데, 특히나 나주 하순간, 광주 하순간, 광주 나주 간 경제성 BC라는 게 0.5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공동으로 노선을 가지고 와도 부족할 판에 의견이 각자 다르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광주에서 나주 간 같은 경우가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시 나주역까지 가는 노선은 아까 갔거든요. 그런데 전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주시의 입장에서는 나주역에서 송정역을 연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평동역으로 가서 평동역에서 송정역으로 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을 연결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광주시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인정한다, 존중한다, 전남도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광주시 안에, 경기 안에서 평동역으로 연결하는 선은 광주시는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7대3으로 30%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문제는 운영비 문제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100%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담을 해, 노선별로 분담을 해서 건설하고 분담해서 운영비를 제출해야 되는데,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동역에서 나주역 간의 그 철로는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차라리 광주시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있는 호남선, 네. 즉 나주역에서 송정역으로 드는 호남선이 있거든요. 그 호남선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가철도망 구상은 국토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요. 최근 지역 균형 뉴딜이나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초광역 경제 공동체 구상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호남권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이런 구상이 철도망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보신가요?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 맞서서 각 지역별로 메가시티를 구성을 해서 경제권을 형성을 하자. 그래서 지역이 살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지역 통합에 대한 이야기고 메가시티 이야기입니다. 부울경의 경우 광역교통망 관련되어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국토부 산하, 국토부 내부에. 거기에 맞춰서 부울경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또 부울경 3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광역교통망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우리 공동으로 이거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요구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 지역에서는 철도 노선 하나만 가지고도 전북 입장 다르고 광주 입장 다르고 전남 입장 다르고 그러는데, 부울경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자치단체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선 고속화 사업, 그다음에 나주 광주 간, 그리고 달빛 내륙철도 관련되어서 광주,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광역철도망에 대한 공동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 공동 협의를 만들기 위해서 실은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1차적으로 광주와 전남만 제 국회의원회관에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 영역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역 발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이 4차 국가 철도망, 광주 전남 노선들이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이것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건가요? 모든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사업들 같은 경우도 최소 5천억에서
많게는 5조까지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광주에서 화순관, 광주에서 나주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 BC 0.5 이쪽 저쪽으로 되어 있고요. 달빛 내륙철도도 0.5 이쪽 저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라고 하는 것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로 하다. 경제성을 아예 또 삭제를 해버리면 이게 재정 당국에서는 그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이 또 잘못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그걸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고, 저는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은 이게 한국 KDI에서만이 그걸 하고 했는데 예전에 2019년도에 아마 그것도 바뀌었을 건데 점차도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또 만드는 것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연합해서 정부에 공동 대응하는 이런 자세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너무 이제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철도입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건설 비용이 도로비에서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한번 건설해 놓으면 또 노선을 바꿀 수도 없어요. 또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이용하다가 조금 이렇게 노선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보도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행사 집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철도 같은 경우는 철로, 그러니까 철도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배타적인 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제성을 많이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러나 그 지방에 좀 열악한 철도 SOC 제공이 됐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지역 균형 뉴딜 차원에서 좀 이렇게 보급이 철도망 미래 교통수단은 이렇게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조와 그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리 조 의원님 이제 나와 계십니다만,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제 정치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언젠가는 실현됩니다. 국가 그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이 되면 조금 빨리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 지역 출신의 뭐 정부 관료들의 어떤 역할들,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조호섭 의원님, 양 의원님 말씀대로 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소리를 가져오면 의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에 그렇죠. 계시니까 네.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공동의 의견을 가져오면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아유, 어깨가 무거워졌으면 지금도 무겁고요. 더 좋겠습니다. 지자체 간에 소통 협력할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박사님 말씀처럼 지자체에서 공동의 의견을 가져오면 1차적으로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반영된 사업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뒤로 밀쳐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대한 막을 것인지에 대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제도적 부분들이 필요하면 제도적 부분들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깨 많이 무겁게 국회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양철수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호남권 광역철도망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시사본색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시 새학기를 맞이하는 광주 교육당국의 준비 상황을 살펴봤고요. 국토균형발전의 방향을 좌우할 광역철도망 구축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시사의 본질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